어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5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어선 데다 대구 유흥업소 감염 등 비수도권 확진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면서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백신 특위 첫 회의를 열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도 없었고 위탁 생산 시 확보되는 물량도 알 수 없다며 코로나 대책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78.2%로 조사됐고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은 13.4%에 그쳤습니다. 다음 달 11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8명의 후보가 최종 등록한 가운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후보들은 부산과 대구를 찾아 표심 공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4관왕을 달성했습니다.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를 포함해서 모두 4개 부분의 상을 휩쓸어 2관왕에 올랐던 지난 2019년 이후 역대 최다 수상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오후부터 다시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늘 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방미에서 거둔 우리 정부의 백신 외교 성과를 보고받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반응은 좀 다른데요. 이 백신 외교가 기대에 못 미쳤다며 코로나 대책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자, 조금 전 열린 민주당 백신 특위 송영길 대표 체제 이후 첫 회의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 오전 11시부터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는 이번 방미에서 이루어진 한미 백신 협력 성과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송 대표는 한미가 단순한 스와프 수준을 넘어서 공동생산이라는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한 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쾌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력으로 백신 수급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보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격적인 혜택으로 국민의 백신 접종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인데 이번 회의에서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 이외에는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 어음을 받아온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 10명도 성명을 내고 기대했던 백신 스와프도 없었고 위탁 생산 시 확보되는 물량 숫자도 알 수 없다면서 정부의 코로나 대책 전면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현재 여론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다음 달 11일에 치러지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진급 전현직 의원 5명과 초선 청년주자 3명까지 모두 8명이 최종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일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22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지지율 30.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나경원 전 의원은 17.4%,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9.3%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같은 기관에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조사에서는 나 전 의원이 이 전 최고위원을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 역전이 된 겁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만으로는 대표가 선정되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와 당원 투표
50%를 합산해서 후보 5명을 선출하고 본선에서 시민 여론조사 30%, 당원 투표 70%를 합산해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본선에서 민심보다 당원들의 비율이 더 높은 만큼 당심을 가를 변수, 사실상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후보들 역시 오늘 오전부터 부산과 대구 등 지역을 돌면서 텃밭 민심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차정은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보겠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538명으로 이틀째 5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휴일 검사 건수가 준 여파가 반영된 데다가 감염 재생산 지수가 다시 1을 넘어 확산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예, 감염 재생산 지수도 그렇고요. 불안한 요인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이틀째 500명대를 유지했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538명입니다. 이틀째 500명대이고 전날보다 47명 줄었는데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4월 마지막 주부터 3주 동안 월요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99명에서 488명, 463명으로 400명대를 이어가다가 지난주 월요일엔 619명으로 이례적으로 600명을 넘었고 오늘은 다시 500명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최근 일주일 1.04인데 1보다 크면 확산세를 뜻합니다. 또 울산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인도 변이 감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의 거리두기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513명, 해외 유입이 25명입니다. 지역별 국내 감염은 서울이 136명, 경기 120명, 인천 18명으로 수도권 환자가 274명입니다. 수도권 밖에선 대구가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28명, 제주 19명, 강원 18명, 경남 17명 등으로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확진자는 239명으로 전체의 46.6%까지 비중이 치솟았는데 이는 지난 1월 27일 이후 117일 만에 최고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명이 추가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이 줄어 144명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도 나왔는데요. 어제 1차 신규 접종자는 217명입니다. 누적 379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7.4%입니다. 2차 신규 접종자는 2천여 명으로 누적 174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사례는 이틀간 236건이 추가됐습니다. 이 중 사망 사례가 5건 나왔는데 아직 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신경계 이상 반응 등이 11건이었고 나머지는 백신 접종 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가벼운 증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 측은 임시 선별진료소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시설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PC방과 노래 연습장 등 환기가 미흡한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준엽 기자. 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준엽 기자 뒤로 긴 줄을 늘어선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선별진료소 찾는 분들 많은가 보군요. 네, 가락시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는 보시다시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해당 선별진료소는 그제까지만 운영될 계획이었는데요. 확산세가 계속되는 데다 종사자 규모도 커서 선별진료소 운영을 내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8일입니다. 하루 사이 감염자가 8명 늘어 지금까지 확진자는 최소 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앞서 확진자가 나온 점포 23곳과 현장 사무소와 식당을 일시적으로 닫았습니다. 지금은 자가격리가 풀린 17개 점포는 영업을 재개한 상황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곳은 자연 환기가 가능했고
발열 체크나 소독 등도 잘 지켜졌지만 마스크 착용이 일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종사자들이 장시간 함께 근무하면서 샤워실 등을 공동 사용해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다른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염이 확산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누적 확진 78명이 나온 충남 아산 한 온천탕이 대표적입니다. 밀폐되는 목욕탕 환경 특성상 환기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등포구 한 음악 연습실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방음시설 때문에 꽉 막힌 공간에서 비말이 많이 나오는 관악기를 연주하다 보니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가 29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환기가 집단 감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방역당국은 관련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시설로 꼽히는 노래방과 PC방. 지난 2월부터 두 시설 관련 누적 확진자만 281명에 달할 정도인데요. 정부는 PC방은 최대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하루 3번 이상 환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노래 연습장을 들어갈 때는 수기 명부를 쓸 수 없고 QR 체크인 또는 간편 전화 등록만 허용됩니다. 방을 이용하고 나면 최소 10분, 환기 장치가 없으면 30분씩 환기를 해야 같은 방에 손님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던 현장 점검이 기존에는 일주일에 2-3번, 5-6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지만 이번 주부터는 업소 10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정부는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방역지침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조금 수그러들긴 했지만 수도권 밖 집단 감염도 여전합니다. 감염 취약시설인 유흥업소와 목욕탕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인철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예, 자 먼저 대구 유흥업소 관련 집단 감염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나온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41명입니다. 전체 확진자 48명 가운데 상당수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입니다. 지난 12일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155명인데 다른 지역 관련 확진자를 포함하면 모두 158명입니다. 확진자는 업소 이용자와 외국인 종사자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구시는 지난 토요일부터 이달 말까지 3,300여 곳의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리고 종사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집합 장소이다 보니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네, 지금 목욕탕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발생 9일 만에 충남 아산의 온양온천 목욕탕의 누적 확진자가 70명으로 늘었습니다. 목욕탕을 방문한 천안 거주 어르신이 전파한 것으로 파장이 큰 상태입니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20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지난 22일 무증상이었던 보육교사가 확진된 이후 원생과 가족 그리고 보육교사 직원 등이 감염됐는데요. 보건당국은 관련자 3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어제 17명, 오늘 오전 3명 이렇게 감염 추세는 줄어들고 있지만 댄스학원과 콜라텍,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거리두기 2단계를 조금 더 이어가면서 세부적으로 카페와 식당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등 세부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은 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52일 만에 1.5단계로 낮춰졌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감염 상황은 지난 3월부터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울산과 부산, 경남 이렇게 인접지로 확산했는데 지난주부터는 대구, 대전, 충남 등으로 이동하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인철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4개 부문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5년 연속 수상 기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은 기자. 네, 김혜은입니다. 네, 방탄소년단 후보에 오른 모든 부문에서 상을 받으면서 이 K-팝 새 역사를 썼습니다. 어떤 상들인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올해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방탄소년단이 후보에 오른 분야는 모두 4개의 부문입니다. 본 시상식이 시작하기도 전에 사전 시상식에서 이미 3개 부문 트로피를 받았고 본 시상식에서 나머지 1개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빌보드 핫백에서 통상 3번 1위에 오른 다이너마이트의 성공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먼저 톱셀링송,
그러니까 지난해 가장 많은 음원 판매량을 기록한 음악에 주어지는 트로피는 카디비와 위켄드 등을 제치고 방탄소년단이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곡을 판매한 가수에게 주어지는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 부문도 방탄소년단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톱 듀오 그룹 부문에선 AJR, 마룬5 등을 꺾고 상을 받았습니다. 재작년 처음으로 이 부문 후보에 올라서 상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후보에 올랐지만 아쉽게 수상하지 못한 부문입니다. 마지막으로 SNS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가수에게 주어지는 톱 소셜 아티스트는 올해로 5년째 수상입니다. 특히 블랙핑크와 세븐틴 등 다른 K-팝 가수들도 후보에 올라서 눈에 띄었습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그리고 그래미 어워즈와 함께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힙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가장 먼저 상을 받은 시상식도 바로 빌보드 뮤직 어워즈입니다. 2017년 톱 소셜 아티스트를 받은 이후 재작년에 2관왕에 올랐고 올해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영상으로 전한 수상 소감에서 다이너마이트로 신선한 에너지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런 목표 달성을 증명해주는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늘 시상식에서 지난 21일 발표한 신곡 버터 무대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현지에 직접 가는 대신 미리 영상으로 제작을 했는데 빌보드 시상식 레드카펫과 시상식장으로 꾸며진 세트에서 다채로운 군무를 선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은입니다. 인천항에 들어온 화물선에 타고 있던 외국인 선원이 미입국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른 키 2배가 넘는 철조망을 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고 알림 장치까지 작동됐는데요. 정작 인천항 보안 관계자들은 업체의 신고 전까지 미입국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우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항 내항 3부두입니다. 지난 21일 새벽 이곳에 선장과 선원 10여 명이 탄 6,000톤급 곡물 운반선이 입항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정 무렵 베트남 국적의 20살 선원 A씨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보안구역인 인천항을 이탈해 미입국한 겁니다. 베트남 선원은 높이 4m 넘는 이 철조망을 맨손으로 뛰어올라서 인천항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미입국하던 모습은 인천항 구석구석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당시 CCTV를 관제하던 상황실 근무자가 여러 명 있었고 수상한 움직임을 알려주는 경고장치도 이상 없이 작동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아침 A씨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선장이 화물과 선원 수속을 대행하는 국내 해운 대리점을 거쳐 관계당국에 신고할 때까지 인천항 보안을 책임지는 인천항만공사와 보안공사는 미입국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집이 흔들려도 AI 기능이라서 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람도 팝업상이 밀려 들어갑니다. 자꾸만. 이거 지금 그나마 최첨단으로 이게 이제 AI 기능이라는 게 팝업 뜨면은 이제 모션을 감지하면 뜨게끔 돼 있어서 그런. 문제는 인천항 미입국이 이번만이 아니라 거의 매년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난 2월 베트남 선원 3명을 비롯해 지난 2016년과 2018년, 2019년 등에도 외국인들의 미입국과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와 보안공사는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울타리가 높은데도 아무 도구 없이 사람이 올라갈 수 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CCTV를 확인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당국이 사라진 베트남 선원과 조력자의 행방을 찾고 있는 가운데 인천항의 허술한 보안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청 시장실과 채용 업무 관련 부서 등 1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은 시장의 전직 비서관 이모 씨는 올해 초 국민권익위에 은 시장 캠프 출신 인사 등 30여 명이 성남시와 시립도서관, 성남문화재단 등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고 신고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2차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두 번째 공판을 엽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가운데 피고인이 동의해서 증거로 채택된 것들이 공개되는데 이를 두고 피고인과 검찰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염산이 실린 탱크로리가 넘어지는 사고로 통제됐던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부 구간의 통행이 사고 6시간 만에 재개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광천나들목 인근에서 염산을 실은 25톤 탱크로리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염산 3리터가 유출되면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대천나들목에서 광천나들목 구간이 전면 통제됐다가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오전 9시쯤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앞서 가던 SUV가 고라니를 들이받은 뒤 2차로에 멈춰서 있는 것을 40대 탱크로리 운전자가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서울 삼성동 강남구 보건소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보건소 직원 9명이 대피했고 건물 외벽과 외부 통로 일부가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외벽에 놓여있던 종이 상자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덥고 집중호우도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는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국지성 호우로 내릴 가능성이 크고 태풍은 예년과 비슷한 1개에서 3개 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기상청이 발표한 여름철 기상 전망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먼저 더위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년보다 덥다는 전망인데 어느 정도나 더 더운 겁니까? 네,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는 일단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위 강도는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폭염일수와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일수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폭염일수가 예년 수준인 9.8일보다 많고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일수도 예년 수준인 5.1일보다는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수준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가장 더웠던 해는 2018년으로 폭염일수가 31.4일, 열대야일수가 17.7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본격적인 무더위가 7월 말부터 시작해서 8월 중순까지 절정에 달하겠지만 여름철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지속적인 무더위가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겠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여름철이 되면 폭우와 태풍도 걱정인데요. 작년에는 이례적으로 장마가 길었고 또 올해 일본에서는 지금 65년 만에 가장 빨리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전망이 나왔습니까? 네, 기상청은 올여름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찬 공기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경향이 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5월처럼 6월에도 찬 공기가 유입될 때마다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등 한 번 내리면 폭우가 쏟아지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장마는 예년과 비슷한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 이어지겠지만 기후변화로 강한 비가 집중되는 호우 형태로 장맛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장마 뒤에는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한 가운데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할 때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기록적인 호우가 집중될 가능성이 커서 철저한 호우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름 태풍은 8개가 발생해서 3개가 영향을 줬는데 올여름 태풍은 예년과 비슷한 1개에서 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중국에서 강풍과 폭우 속 산악 마라톤 경기를 그대로 진행했다가 무려 2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케이블카가 추락하면서 13명이 사망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중국 북서부 간수성에서 열린 100km 산악 마라톤 대회. 경기가 시작된 뒤 날씨가 급변해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추위가 몰려오면서 21명이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마라톤 참가자 172명 가운데 151명은 구조됐고 이 중 8명은 경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간수성 정부는 구조대원 7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는데 1000m가 넘는 고산지대의 지형과 날씨 때문에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바이인시 시장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并对遇难人员表示沉痛哀悼，对遇难者家属和受伤人员表示深切的慰问。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에서 현지 시간 23일 케이블카가 추락해 최소 13명이 숨졌습니다. 유명 관광지인 마조레 호수를 낀 스트레사 시내에서 1491m 높이의 마타로네산 정상까지 운행되는 케이블카가 정상 도착 직전 2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3명이 숨졌고 어린이 2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Di cercare questi poveri corpi. I bambini sono stati portati via in elicottero, so che uno è in gravi condizioni, l'altro un pochettino meglio. 사고 케이블카는 코로나19 여파로 1년 이상 멈춰 있다가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에 따라 전날 운행을 재개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발생한 콩고 민주공화국의 니라공고 화산 폭발로 지금까지 최소 15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170여 명의 어린이가 실종되고 가옥 500여 채가 파괴됐으며 이재민 3만여 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니라공고 화산은 지난 22일 저녁 6시쯤 용암과 마그마가 분출되기 시작해 시가지를 수백 미터 앞두고서야 겨우 멈춰섰지만 피해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YTN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쿄 땅의 태극기를 이 묵직한 슬로건 아래 우리 국가대표는 1년 미뤄진 도쿄올림픽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IOC도 남은 기간 백신 접종으로 안전한 올림픽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This figure will be well above 80% for the Olympic. 하지만 일본에선 도쿄가 코로나 배양소가 될 거라는 의사들 경고가 나왔고 스타 선수들도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This is not like 100 people like these tournaments. It's 10,000 people in a village and playing a tournament. 엇갈리는 의견 속에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국민 생각을 물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78.2%로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 13.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성별과 지역, 나이에 상관없이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40대는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취소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념 성향과도 관계없이 올림픽 개최에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84.1%, 국민의힘 지지층은 74.3%가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일본에서도 올림픽 취소 혹은 재연기 여론이 60%를 넘은 가운데 축제 강행을 고수하는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대북 정책, 백신, 경제 협력 등 양국 현안 전반에 걸쳐서 한미 간 결속이 강화됐다는 평가 속에 야당에서는 한미동맹 정상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면서도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다.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Would you please stand up?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3박 5일 방미 일정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을 했습니다. 최고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자평을 네. 했고요. 특히 노 마스크 회담이어서 더 기분이 좋았다 이런 얘기도 남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하고 단독 회담은 뭐 너무 오래 얘기를 나눠서 참모가 중간에 메모를 전달할 정도였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이제 정상 간의 케미가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번 정상회담 보면서요, 한국과 일본의 이제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규정하고 싶어요. 한국과 일본의 왜 위치가 그러냐면 바뀌었다. 사실은 이제 정상회담 할 때마다 미국 정상회담 할 때마다 항상 비교를 합니다. 네. 누가 먼저 하는지, 누가 어디에 먹는지, 심지어 뭐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예. 뭘 먹었는지까지 얘기하는데 비상적으로는 지금 이제 일본 마스크를 안 썼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식사를 했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뭘 얘기하냐면 일본은 사실 어찌 보면 약간 회담을 먼저 하려고 약간 구걸이라보다는 뭐 약간 했다고 보는데 네네. 우리는 사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찌 보면 줄 게 없었어요, 별로. 우리는 이제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라든지 줄 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고받는 회담이라는 게 수평적인 관계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어찌 보면 아시아에서의 1등 동맹은 일본이고 그다음에 우리 아니냐. 항상 이런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스가 총리와 이제 문재인 대통령 회담을 비교해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을 넘어섰다. 충분히. 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위상이 바뀌었다. 자,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김병민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극진한 환대를 받고 온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 극진한 환대에 대한 조건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노력인 것인지 아니면 44조를 투자하는 이 대한민국 기업의 노력인 것인지 예. 평가가 조금 엇갈릴 것 같고요. 많은 기대가 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가장 바랬던 것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신, 이 백신을 굉장히 많은 분량을 신속하게 확보해서 적어도 2, 4분기에 그리고 3, 4분기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집단 면역이 달성되는 순간을 좀 앞당겨 주기를 바랬는데 백신의 일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은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는 성과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화됐던 한미 동맹을 강화시켰던 긍정적인 면도 함께 상존하는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놔주셨는데요. 자, 이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치권 반응은 조금씩 엇갈립니다. 특히 국민적인 관심이 컸던 백신 외교를 둘러싼 온도차는 좀 커 보이는데요. 오늘 아침 여야 반응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미 관계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면적인 변화의 계기, 즉 전략적 변곡점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 의전과 배려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한미 양국이 관련 의제를 넘어 미국의 글로벌 산업 정책이나 백신 공동 생산 등 세계적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는 점에서 열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들갑을 떨 만큼의 회담 결과였다는 평가는 과도한 견광부회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44조 원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백신 외교는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음을 받아온 것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에 어음을 받아온 것입니다. 한 달 전 미국을 방문해서 1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던 일본 스가 총리의 성과와도 비교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앞서 현근택 부대변인께서 한국과 일본의 위상이 달라졌다 네. 이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송영길 그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들어보셨지만 이게 우리 기업들이 44조 투자한 거 대비 성과는 조금 미미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스가 총리가 사실은요, 네. 화이자 CEO와 통화해서 한 거거든요. 해서 예. 이제 1억 발표했다 얘기했는데 화이자 CEO는 바로 그날 트윗으로 협의 중이다 이랬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국내 그 일본 정부에 들어와서 국회에서 얘기했을 때 1억 분 확보한 거 맞냐 했더니 협의 중이다 이랬거든요. 네. 그게 실제로 그러냐면 일본 정부가 김기현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발표는 100%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금 어쨌든 9,900만 분 확보했다. 11월 네. 말까지 집단 면역 달성할 거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도요. 일본의 지금 접종률을 보면 1차 접종률이 우리나라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1억을 확보했는지 아니면 그게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예. 전혀 안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마치
1억 확보했는데 이번에 뭐 했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리고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기업의 투자를 마치 뭐 준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 경제 상식이 없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학생 수준만도 못하다고 봅니다. 지금 미중 간에요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사실은 반도체를 예를 들면요. 반도체 지금 바운더리 생산이잖아요. 대만이 이래요. CAT 1이잖아요. 삼성 해야 됩니다. 그거 못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도 어찌 보면 TSMC죠. 대만의 반도체 업체는. 그다음에 중국 배터리도 사실은 중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하는 거를 현금을 주었다. 그럼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우리나라에 현금 준 겁니까? 기업은 당연히 투자 가치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기업들은 이번에 기회를 잘 잡았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이런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현금을 주고 어음을 받아왔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현금을 주고 어음을 받아왔다. 자, 이거는 기업의 투자는 그야말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또 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조금 정당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오히려 이 경제 민주화 등에 대한 이 공정성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이 기업들로 인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의 성과가 날 수 있었던 점은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점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한 가지 더 이 백신 문제를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백신 수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정의용 장관 스스로도 얘기를 합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박진우 의원이 지난해 말 올해 초에 백신에 대한 초기 공급 확보가 실패했던 대한민국이 백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동맹적 측면에서 미국에 남는 백신을 우선적으로 들여오고 나중에 백신이 추가적인 생산이 됐거나 우리가 확보했을 때 미국에 돌려주는 수화풀을 제안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동맹적인 상황에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거치고 단순하게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대한 한 60만 명분 분량을 받아내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차원에서는 지금 인도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경제적으로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백신을 지원하는 게 명분이 조금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동맹적인 강화 그리고 대한민국 군에 대한 지원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만약 지난해에 발빠르게 백신을 확보했다면 이런 논쟁마저도 없었을 텐데 지금 백신 보릿고개에서 국민들이 백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에 대한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반박을 하면요. 사실은 이제 보수언론 야당이 계속 기업과 정부를 마치 대치되는 것으로 이건 기업의 성과지 뭐 정부의 성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FTA라든지 정부 간의 교류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기업들도 투자하는 것도요. 정부 간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각 주에서도 그걸 지원하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이걸 마치 기업이 한 거기 때문에 정부는 뭐 숟가락 얹었다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지금 백신 말씀하셨는데 백신 저는 지금은 아마요. 제가 보기에는 확보 문제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저는 아마 접종률을 높이는 게 더 관건이다. 지금은 국내에서도 일본도 사실은 뭐 1억 이상 확보했다지만 접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올림픽 얘기도 나옵니다만 일본은 접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올림픽도 못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접종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백신 확보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와 별 의미 없다. 제가 보기에는 확보됐기 때문에 일정에 맞게 접종률을 높여가는 게 더 중요한 거라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백신 특위가 열렸는데 여기서 인센티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하게 되면 격리를 해제한다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미국에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자가격리를 안 한다든지 어디 뭐 5인 이상 한다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일정이 나온 겁니다. 지금 말씀처럼 11월 말까지 어쨌든 달성하겠다고 한 거예요. 2차 접종을 70% 이상 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뭐 백신을 그럼 2배 확보했는데 뭐 3배, 4배 물론 다다 익선 많을수록 좋지만 그걸 지금 확보한다 해서 그 일정이 예를 들어 11월이 뭐 10월로 9일로 땡길 수 있느냐 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거 하려고 해도 똑같이 걸립니다. 접종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제 이번에 뭐 한미에서 뭐
이 백신 확보를 못한 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포인트 자체가 틀렸다라고 봅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백신 이제 보릿고개를 넘길 당장의 물량이 이제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마 이제 뭐 한미 간에 합의가 돼서 확보된다고 해서 그게 당장 들어올 수 있을까요?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확보된 물량들을 순차적으로 제대로 도입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접종률이 지금 5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정된 것도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높여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그럼 뭐 대통령 갈 때 비행기 싣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협의를 한다 해도 한두 달 걸리는 거예요. 지금 5월 말이잖아요. 어차피 6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당장 가서 백신 확보 못 해왔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비판일 뿐이다라고 봅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위탁 생산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은 백신 원액을 받아와서 병에 넣고 이거를 이제 무균 포장하는 이런 공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보니까 기대도 나오고 한계점도 좀 지적이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이게 앞으로 백신 수급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 역할이 중요해지는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한국에 우선 공급해 주겠다, 우리가 생산을 한다 해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백신 허브 국가로서 지금 있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위탁 생산하는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얼마큼 공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게 되는 이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등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얼만큼 보탬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대한민국 위탁 생산을 통해서 얼만큼의 우선 공급이 되는지가 언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의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일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은 기술 이전으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얘기는 원액을 들여와서 병으로 주입하게 되는 상태의 단순 공정들이 이어지는 거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백신 허브 주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술 이전에 대한 여부들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 등에 대한 언급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성과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접종률에 대해서는 한마디 꼭 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대한민국에 대한 백신 접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우리나라에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 등에 대한 조금 더 안전적인 백신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권리들이 국민들에게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미국에서도 국민들에게 접종되지 않고 있는 백신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젊은 층들에게 이 안정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점점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 숫자들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죠. 이를 바탕으로 백신 접종률이 안정성 문제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저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백신을 들여오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있게 되는 백신의 이 우선 접종으로 집단 면역 기간을 당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력하다고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하게 화이자, 모더나 백신들에 대한 추가 공급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모더나 CEO와 통화하고 나서 모더나에 대한 백신을 2, 4분기부터 들여오고 접종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들이 조금 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정부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국가들에 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을 신속하게 들여오고 접종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는 언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비단 정쟁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걸 굉장히 정쟁화시키고 있다고 봐요. 예전에 어떤 국민의힘 의원이 보니까 본인은 뭐 맞을 수 있어더라도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겠다라고 얘기 발언한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말씀처럼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백신을 그렇게 미국처럼 완전히 뭐 모더나 화이자를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는 거의 사정이 비슷합니다. 자기 순서가 되면 맞는 거거든요. 어쨌든 더 안전한 거 맞겠다는 심리는 다 이해되겠지만 나도 이거 뭐 사실은 말씀하시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로 해서 거의 집단 면역 형성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왜 화이자나 모더나 안 해요.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요. 삼바가 그동안 백신 생산 안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삼바가 사실은 뭐 세계 2위라 그러지만 위탁 생산이에요. 직접 생산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바이오의 어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직접 생산하거나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 모더나도 원료는 이제 스위스 업체에 맡겼는데 어쨌든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생산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원료 생산도 하고 그다음에 개발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기본의 산업 발전이 그런 식으로 되어 왔습니다. 바이오 백신 우리나라 못 만들죠. 일본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정은 우리나라만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위탁 생산 첫 발을 뗐지만 앞으로 기술 이전까지 좀 기대를 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아마 국민들 마음일 것 같고요.
자, 백신 이외에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또 대북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번 회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이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한다.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좀 비판적이었는데요. 자,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방안을 이번에 내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대화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들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건 이제 북한의 선택이죠. 대화하기 위한 노력은 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화의 기본적인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의 전제가 수반될 때만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독특한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합의되는 내용들이 없더라도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모험을 했지만 그 결과는 2019년 2월 달에 있었던 하노이 정상회담의 노딜로 완전히 오히려 북한 간의 관계를 거꾸로 돌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과 얼마든지 만나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용의들을 적어도 미국 정부, 바이든 정부가 새로 출범했지만 여기에 대한 의미들을 담아내고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적어도 지난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방식처럼 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은 분명해 보이고요. 문재인 정부는 정권 취임하고 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언급하고 한반도 운전자론을 언급해왔잖아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던 또 판문점 선언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싱가포르 선언 등에 대한 합의점들을 어느 정도 의미를 존중하겠다는 내용들을 담아낸 건 문재인 정부로서는 큰 성과라고 보지만 이것들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북한이 지난날 수백억이 들어갔던 우리의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험한 말들을 여전히 쏟아내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떠한 의지와 노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북한의 선택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 자,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합의 존중한다. 이 내용 외에도 특히 이번에 이제 깜짝 발표됐던 게 있었는데요. 성김 그 대북 특별 대표 발탁하는 걸 깜짝 발표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강한 의제 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북미 협상 재개되는데 좀 기대를 가져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성김 특사가 기본적으로 지난번 아마 싱가포르 회담이라든지 남북 대화 때 직접 관여를 했었고요. 1.5세인가 그렇죠. 한국말도 잘하고 그냥 북한과 직접 소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시죠. 지금 뭐 인도네시아 대사기 때문에 역할을 못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겸직이라고 하고 있지만요. 실제로 이거를 임명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가장 큰 의미는 트럼프 대통령 때 했던 걸 이어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 했던 거는 다 무시하고 바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 회담을 이어받는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뭐 크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한반도에 대한 건 이어받겠다라고 한 게 중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판문점 선언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남북 간에 한 거거든요. 남북 간에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럼 우리가 관여 안 한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핵심적인 거는 뭐 종전선언이라든지 북미 간의 어떤 대화 채널을 만든다든지 교류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기억해 보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는 한미 워킹그룹이 사실 어찌 보면 남북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가로막는 사실상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보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임기는 끝나가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한 입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줬다 이번에. 그동안의 성과를 그대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아마 바이든 대통령도 썩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어받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외교적인 성과를 낸 거다. 이걸 이어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미 간에 보면 항상 엇박자가 났습니다. 민주당 정부, 공화당 정부 아니면 보수 진보가 어긋나면서 한반도 문제가 항상 충돌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럴 수 있는 완충 장치를 마련해 뒀다. 저는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이 보입니다만은 또 실질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실무 협상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 40년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그리고 탄두 중량 이 제한이 이제 모두 사라진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의미라고 보면 됩니까? 미사일 주권들을 회복하는 굉장히 큰 쾌거를 이뤄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다만 얼마 전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탄도 중량을 일부 완화시키는 데에 대한 해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던 전문가들이나 그런 분석들도 적진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지난 벌써 한 40년이 넘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한미 미사일 지침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들을 옥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해제됨으로 인해서 마음껏 미사일에 대한 사거리를 막 늘리거나 하는 부분들은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부담감을 가질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기술적인 개발 등을 통해서 단순한 미사일뿐 아니라 이 우주 개발에까지 나설 수 있는 여러 가지 확장 가능성이 높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큰 성과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한국의 미사일 주권 회복이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만은 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중국 견제 포석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이번에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타이완 해협 문제가 처음으로 언급이 됐거든요. 이게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앞으로 외교로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만 문제도 나왔지만 동중국해 얘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일본은 뭐 인권 문제, 위구르라든지 홍콩 인권 문제 나왔지만 언급은 안 한 건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미사일 문제는 그냥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보고 싶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당연히 뭐 반발할 수 있지만 뭐 중국은 그런 제한 없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쨌든 미국이 우리나라 작전권을 갖고 있고 군사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건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제 미국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우리나라에 배치해서 제2의 사드 사태가 날 거 아니냐 이제 그걸 대신해서 미사일을 뭐 해제해 준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도 있지만요. 저는 뭐 그거는 좀 약간 어찌 보면 미국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주권 국가라면 본인의 능력으로 지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저는 아마 이런 예를 들어서 핵 잠수함, 항공모함 나올 때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주국방을 해나가려면 이건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적으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시작전권 환수라고 보는데 거길 나가려면 지금 뭐 정보라든지 뭐 정찰 위성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저는 한 발을 내딘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야 정치권이 달리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잘 이제 해나가는 게 과제로 남긴 했는데요.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귀국길에 중국에 들러서 좀 설명을 하자 이런 글을 올렸다가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좀 삭제가 된 상황이죠. 그렇죠. 저는 그거는 뭐 잘못된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외교 당국에서는 할 수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정상회담 끝나면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히 아마 중국 같은데 실무자들이 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을 하는 절차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이제 외교 당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이제 우리가 중국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는 얘기를 했다고 보고 아마 그러니까 이제 비판이 있으니까 삭제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이 SNS 항상 논란이 되는데요. 본인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일을 하면 된다고 봐요. 이거는 외교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보고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언급을 했다라고 봅니다. 굳이 할 필요 없는 언급을 했다. 자, 여당에서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지금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국내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김해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이 엄수가 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야당 지도부도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번 5.18 그 기념식에도 참석을 했고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층 확장을 위한 행보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지층 확장이라기보다는 국민 통합을 이끌어가겠다는 새로운 국민의힘의 변화 정신을 과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서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권한대행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 우리가 노무현 정신을 언급을 많이 하게 되는데 노무현 정신 중에 핵심적인 가치가 국민 통합의 정신이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받들기 위해서 여야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제 있는 저 추도식 자리에 많은 여러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눈여겨볼 수 있었던 건 2017년 당선 이후 처음 갔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시는 이 5년의 기간 동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 오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바라보는 마지막 임기의 추도식이 바로 어제 있었던 장면이었겠죠. 그러니까 저 자리에 있는 많은 민주당 인사들은 지난 집권 4년을 돌아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내년 3월 달에 있는 선거에서의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느냐 실패되느냐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모든 것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무튼 야당 입장에서도 이런 자리에 언제든지 넉넉하게 함께 이 전직 대통령을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장과 길들을 열어놨다는 점에서는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국민적 화합의 길에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추도식에는 여권 대선 주자들도 총출동했는데요. 저마다 노무현 정신 계승을 강조했습니다. 친노 핵심 인물이라고 불리는 이광재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선 출마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 같이 보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숙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무겁게 반성하곤 합니다. 저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말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하나가 되는 통합을 뜨겁게 함께 만들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검찰개혁은 70년 만에 하는 것인 만큼 조직의 저항도 거세고요. 또 당연히 사람들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 권한, 독점에 대해서 이것이 견제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패단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힘없는 서민이 입게 되는 것이잖아요. 대권 도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오늘은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적절한 자리가 아니고요. 기회가 있겠죠, 또. 예, 노무현 정신, 통합 이런 얘기들 좀 듣고 오셨는데, 자, 여권의 대선 주자들에게는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정말 그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좀 앞서 보셨지만은 이광재 의원 모습도 보고 왔는데 대선 출마 의지를 이제 이 추도식 즈음에서 밝혔습니다. 이게 27일에 대권 도전 선언 예정인가요? 대권 출마 선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친문 진영의 그 지지가 얼마나 모일까 이 부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이광재 의원은 다 아시겠지만 뭐 좌의정 예. 광재 얘기했을 정도로 최측근이었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함께했는데 이제 지사도 했었고. 근데 이제 물론 뭐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선거 구도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은 굉장히 뭐 원내도 많고 원내도 많아서 쟁쟁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뭐 빅3 구도로 이렇게 흘러가는 구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저는 뭐 이광재 의원도 그동안 정책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강원도에서 지지 기반도 있고요. 지금 말씀처럼 또 노무현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도전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당내 이 경쟁 구도가 활성화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아마 이게 지금 그 선거 구도라는 게요.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도 봤습니다만 사실은 원사이드로 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어찌 보면 뭐 팽팽하게 돼야 이게 또 국민의 시선을 끌거든요. 지금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마 도전 의사를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원사이드 재미없다 하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더 올라가서 쏠림 현상이 더 이제 가시화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최근에 그 경기도 DMZ 포럼에 이해찬 전 대표, 한명숙 전 총리 다 나란히 참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해찬 전 대표나 한명숙 전 총리가 사실상 이제 이재명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저는 아마 이해찬 대표도 지난번에 무슨 이렇게 포럼 만들면서 했지만 직접 참여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이해찬 대표의 기본 생각도 정권 재창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보고요. 지금 아마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정권이 넘어가면 사실 그동안 개혁했던 게 다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는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인지 그전에 뭐 민주당 같이 했던 분들은 생각이 하나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정권 재창출이다. 거기에 과연 누가 가장 적정하겠느냐. 이 부분들은 아마 좀 판단을 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명 대선 출마를 이제 저울질을 하는 분이 추미애 전 장관인데요. 앞서 이제 추도식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릴 적절한 자리는 아니다.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과거 윤석열 전 총장이 BBK 특검에 있었다. 이 부분 저격하면서 이제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또 한 번 내놨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도 결국 대권에 도전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빅3에 너무 무난한 선거 구도로 가게 되면 흥행에 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언급도 나오고 있는 건데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본인이 검찰 개혁을 두고
정반대 진영에 서 있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유력한 대권 주자에 서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무기력하게 있는 순간 윤석열 전 총장의 목소리가 사실상 의미 있는 성공으로 비치게 될 것이고 추미애 전 장관이 했던 많은 정치적인 의미들은 다 퇴색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같이 한번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닐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그리고 것이다.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서 이른바 메시지 정치에 일관하고 어느 정도 정치는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 현실 정치에 빨리 뛰어들어야 된다는 여론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깥에 있는 추미애 전 장관 같은 인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거듭 공세를 계속하게 된다면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들을 주는 거라 이게 어느 정당이 어떻게 도움이 되게 되는지는 각 정당마다 후보들의 이런 활동 내역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대권 도전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셨는데요. 어떻게? 저는 뭐 그런 단계를 뛰어넘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의 충돌이 이제 작년에 굉장히 심했었는데 지금 말씀처럼 윤석열 총장을 띄워주는 거 아니냐 사실상 이렇게 해석하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그것과 제가 보기에 추미애 장관의 어떤 정치 출마는 이거는 크게 관계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정치를 해온 게 그동안 뭐 장관은 거의 뭐 얼마 안 되고요. 그동안 뭐 당대표하고 정치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지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로 아마 정치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거다. 저는 이제는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가 됐다라고 봅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 당권 경쟁이 굉장히 뜨거워진 상황인데요. 중진급 전현직 의원이 5명, 그리고 초선, 그리고 청년 주자 앞에서 3명, 그래서 8명이 지금까지 출사표를 던진 이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실까요?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율 보시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30.1%까지 지금 지지율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합하면 26.7%인가요? 이거보다도 많습니다. 네. 자, 이준석 이 전 당내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굉장히 놀랄만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5명의 주자의 모습이 보이지만 김웅 의원, 김은혜 의원의 여론조사를 합치면 또 한 10% 정도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합치게 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의 여론조사 수치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전통적인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모습들을 그려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얼마 전에 바로 치러졌던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도 훌륭한 전당대회를 치렀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일각에서는 4.7 보궐선거 이후에 변화하는 민심들을 제대로 담아낸 전당대회가 맞느냐. 너무 흥행이 좀 저조하고 변화의 목소리가 좀 적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메시지들도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4.7 보궐선거를 승리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떠나고 난 뒤에 자칫 과거로 퇴행하는 정당이 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적어도 지금 치러지게 되는 전당대회의 분위기상으로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역동적인 분위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겁니다. 이제 내일 비전 발표회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8명 주자 중에 5명의 예비 경선 컷오프 결과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곧 발표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5명으로 확정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5명 주자들 중에 누가 더 우위를 점하게 되는지에 대한 구도들이 또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현근택 부대변인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하고 방송에서 여러 차례 홍보를 많이 맞추셨는데 저 자리에서 여러 번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서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장점 뭐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기대가 반영된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세대 교체의 바람이 비행되는 거죠. 뭐 지금 뭐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했지만 사실은 정치는 10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저도 방송도 많이 해보고 합니다만 굉장히 이 재치도 있고요. 그리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러고 보면 아마 좀 저는 사실은 이게 좀 부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세대교체 바람이 열심히 불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내년 대선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뭐 열려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586 그게 좀 세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걸 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누가 나오길 바랬지만 별로 안 그랬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사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실제로 저는 이제 많은 언론에서는 이게 결국은 뭐 컷오프는 통과하겠지만 7대 3이기 때문에 안 될 거 아니냐. 예전에 아마 이제
오세훈, 황교안 나왔을 때 2019년이죠. 그때도 오세훈이 여론에서는 앞서갔지만 황교안 전 대표가 됐거든요, 당대표. 예. 그렇게 되지 않겠냐고 보는데 저는 좀 그렇게 달리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황교안 대표는 대권 주자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쪽으로 다 줄 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도 다 이제 지역 그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줄을 섰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됐다고 보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나경원 대 이준석 구도라고 보면 예. 나경원 대표가 뭐 강력한 대권 주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금 약간 피로도가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 떨어졌죠. 서울시장 떨어졌죠. 예. 당대표 또 나왔죠. 선거 때마다 매일 나오면 사실은 당원들도 썩 그렇게 좋게 안 보거든요. 그럼 아마 이 대구, 경북, 영남 지역의 당원이 한 50%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아마 전략적 투표를 할 거다. 다음 대선을 누가 이끌어가는 게 나느냐. 나경원이 좋냐 아니면은 이준석이 좋냐 했을 때 저는 이준석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당원들도.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신구 대결에서 그러니까 신이 말고 구가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충분히 이준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황교안, 오세훈 구도하고는 좀 달리 볼 측면이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5명 압축 때까지는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선으로 가면은 여론조사가 30이고 그리고 당원 투표가 70. 이렇다 보니까 지금 지적을 해주셨지만 전략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영남 지역 당원 표심이 최종적으로 가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조심스럽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물론 후보 간에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측면들이 예. 있는데요. 다만 이번 전당대회는 2019년 전당대회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은 코로나가 없는 전당대회였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시기에 치러지는 비대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육관 전당대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당원이 70% 비중이라 하더라도 K보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통해서 결국은 선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강력한 세를 가진 사람이 밀어주면서 당선될 수 있는 구도라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밑바닥 당원들의 민심이 모여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예. 힘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요. 지금 당원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여론은 내년도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면 네. 누구든지 그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가장 강력하게 힘을 몰아주겠다라고 하는 정서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뿐 아니라 많은 신진 인사들의 이런 바람들이 불고 있는 것이고요.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이런 국민들과 지지층들이 바라는 여망을 담아서 어떤 방식으로 당이 변화하고 혁신할 때 정권 교체에 가장 우뚝 설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앞으로 피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예, 자 어떤 선택을 할지 자, 이거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보신 그 사진은 오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구를 내려갔더라고요. 이 지하철에서 출근길 인사하는 모습도 보고 오셨는데 자,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상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지지하는 발언을 올려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다른 후보들 시선 곱지는 않은데요. 나경원 전 의원 인터뷰 내용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시정이 바쁜데 이 전당대회에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 당대표가 좀 쉬운 당대표, 좀 본인에게 편하고 만만한 당대표가 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시정이 바쁜데 너무 관심이 많으시다. 너무 쉬운 당대표, 본인에게 편안하고 만만한 당대표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나경원 의원 얘기 듣고 오셨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 반응 나왔나요? 나경원 대표가 지금 되게 어찌 보면 급하죠. 예. 지금 뭐냐면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하고 경선에서 졌는데 이긴 사람이 이준석 최고를 사실상 지정한 건 아니지만 영선 초선 얘기했지만 두 분 사이의 관계를 보면 사실상 지지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선거운동 방식 앞에 사진 나왔는데 네. 지금 다른 후보들은 나경원 후보나 이런 분들은 시당 찾아가고 협의회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사람 없거든요. 근데 이준석 최고가 제가 항상 방송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2주일 동안 시장하고 거리 다닌대요. 사람들 만나겠다 그러더라고요. 어찌 보면 더 현명한 거죠. 지금 네. 사실은 그 협의회나 사무실 가봐야 사람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준석 최고가 조금 똘똘하게 선거운동하는 것 같고 사실은 구도 자체도 지금처럼 보면 약간 이제 오세훈 대 나경원 했을 때 어쨌든 오세훈이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선택을 받은 사람이 밀어주고 있고 나경원 후보는 거기에다가 뭘 꺼냈냐면 특정 계파 얘기를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중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는 주호영이나 아니면 나경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뒤에 유승민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 건데 네. 그건 굉장히 패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제일 하기 싫은 얘기가 친이 친박 얘기예요. 근데 친이 친박 얘기 이제 없으니까 이제 뒤에 다 이제 유승민이 다 예. 배후 조정하는 거 아니야 얘기하는 건데 참 이 제가 보기에는 뭐 이준석 최고위원을 되면 이 아저씨들이 참 정치를 참 고루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 그 구도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세대 교체, 젊은 사람 해야 된다 이 구도거든요. 거기에 또 특정 계파를 얘기한다. 제가 보기엔 아마 더 밀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선거운동 방식 자체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지적해 주셨는데 좀 초선의 김은혜 의원은 아직까지는 좀 여론조사 결과로는 좀 주춤한 모습인데요. 네. 앞으로 뭐 단일화라든가 이런 변수를 통해서 뭔가 좀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선거는 끝날 때까지 아무도 알 수 예.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특히 앞서 제가 이제 5명의 예비 경선에서의 컷오프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여기에 만약 김은혜 의원이나 그리고 김웅 의원 같은 인사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5명의 후보군 내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또 여론조사에 치고 나가고 있는 측면에서 오히려 뒤에서 조금 퇴색되고 잘 알려지지 예. 않은 면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5명의 주자들 그리고 또 제가 이 5명 다 설명하지 못했던 3명의 주자들도 있거든요. 공정하게 8명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예. 다 잘 관심을 가지면서 국민들 앞에 선택받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거는 끝날 때까지 봐야 한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등 3박 5일 동안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오후 미국 애틀랜타에서 SK 이노베이션 공장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1시쯤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워싱턴 DC를 떠나며 SNS에 올린 글에서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방미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서 지난 19일부터 미국을 방문했으며 이번 일정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문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 대화 의지가 확인되면서 북한의 앞으로 행보가 주목됩니다. 정부가 미국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대북 접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일 현실적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일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대화 의지는 확인됐습니다. 기존 남북, 북미 간의 약속을 존중하며 대화와 외교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또 미국이 한국계 북한 통인 성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한 것도 긍정적인 대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곧바로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에 착수해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중재자로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의중을 북한에 전달하기 위한 대북 접촉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알고 김정은이라는 인물에 잘 알고 있으니까 진짜 조정하고 중재하고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접촉 방식은 전례에 비춰볼 때 남북 채널을 통한 친서 교환부터 대북 특사 파견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주장해온 적대시 정책 철회는 명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언급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주시해온 북한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북미 대화를 재개하고 관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평화적, 실용적 해결, 동맹 존중 등이 분명해졌고 북한이 기대했던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한 대화 가능성도 분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통일부는 그동안 단절된 대화 채널 복원과 대화 재개를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다음 달 미국 방문을 준비 중이라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평화 정착 등에 관한 우리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된 것과 관련해 주변국의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중국 측으로부터 어떤 항의 등이 온 것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있고 어떤 국가적 역량이나 대량 살상 무기 관련 국제 비확산 모범국으로서의 우리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관계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략적 변곡점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양국과 관련한 의제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 정책이나 코로나19 백신 생산 같은 세계적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선의 내용,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냈다며 앞으로 북미, 남북 관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문제를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백신 외교는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 어음만 받아온 셈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 외에는 구체적인 백신 확보 성과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50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기대했던 백신 추가 물량 확보나 백신 스와프 체결은 없었을 뿐더러 국내 위탁 생산 시 우리가 얼마나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4대 기업의 피 같은 돈 44조 원 투자를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와 맞바꾼 외화 내빈, 기대 이하의 성적표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우리의 요구였던 백신 스와프가 성사되지 못한 데다가 국군 장병 55만 명분 백신을 얻은 건 군사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필요성 차원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핵 폐기나 남북 관계도 진정성 없는 비정상적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북한 당국에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며 회담 결과 설명을 위한 평양 특사를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의 회담이라 자평했지만 회담에서 나온 한반도 평화 정책은 레토릭에 그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레토릭은 다소 과장되게 꾸민 미사 여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한미 양국이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필수 원칙이라는 점은 확인했지만 북한을 대화로 이끌 만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는 미사일 지침 폐기 역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미국의 세계 전략에 한국이 발맞춰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본투표와는 달리 사전투표에서는 꽤 많은 지역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사전투표만 놓고 보면 지난해 총선 압승했을 때보다도 지지율이 더 오른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선전했다 이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요. 동별로 지금 구체적인 분석 자료는 처음 공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 직후에는 구청별 결과로 추정을 했었는데 YTN이 이번에 확보한 자료는 동별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구분해서 분석했는데 저희가 구분할 수 있게 그래픽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지금 지도에 나타난 화면은 사전투표만 분석한 겁니다. 파란색이 민주당이 앞선 곳이고요. 빨간색이 국민의힘이 앞선 곳인데요. 서울 시내 424개 동이 있는데 사전투표에서 파란색, 당시 박영선 후보가 앞선 곳이 189곳, 빨간색, 당시 오세훈 후보가 앞선 곳이 235곳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앞서긴 했지만 최종 결과처럼 압승을 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 사전투표에서는 절반의 동에서 박영선 후보가 앞섰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본투표와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본투표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본투표에서는 온통 빨간색입니다. 당시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긴 게 확연히 드러나죠. 단 한 곳에서만 박영선 후보가 앞섰는데 바로 박영선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구로 3동입니다. 본투표에서 박 후보가 참패한 거죠. 당시 사전투표 직후에 박영선 후보 측에서 사전투표에서 이겼으니 본투표도 노력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물론 최종 결과와는 달랐지만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예. 자, 화면만 봐도 지금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이거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이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유를 한두 가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60대 이상의 사전투표에서 하나의 유의미한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민주당이 압승했던 지난해 서울 지역 국회의원 총선과 국민의힘이 압승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동별 선거 결과를 통계학적 회귀 분석 방식으로 분석한 건데요. 이 역시 표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60대 이상의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선거에서 이겼던 지난해보다도 선거에서 졌던 올해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화면 보시면 60세 미만에서는 지난해 총선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하락했는데 60세에서 70세 사이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참패했는데도 60세 이상 사전투표가 특이한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이 결과를 유경준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한 사전투표 조작설이 영향을 준 거로 해석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그게 뜻밖이었는데요. 21대 총선에서 보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부정투표의 우려로 보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안 나가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총선 때 제기된 보수 정당의 사전투표 조작설이 재보선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전투표는 민주당, 본투표는 국민의힘 이런 성향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겼던 서울 국회의원 총선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겼던 서울시장 재보선을 비교해 보면 이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는 민주당, 본투표는 국민의힘 성향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분석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계학적 회귀 분석 결과입니다. 동별 인구를 연령별과 성별로 분석해서 경향을 살펴본 건데요. 이 비밀투표라서 실제로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또 선거에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두 선거의 사전투표 성향을 분석했을 때는 정당에 따라 본투표와 사전투표 성향이 엇갈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재보선에서 주목받았던 것 중 하나가 20대 남녀의 표심인데요. 이 회귀 분석 결과 20대 남녀의 지지 성향이 달랐던 것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 그래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령별로 남녀의 지지 성향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30대와 40대,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이상을 표로 그린 결과인데 이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하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했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40대와 50대,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약했고 반대로 30대와 60대에서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남성하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여성이 연령별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대는 다릅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빨간색의 여성은 오른쪽 위로,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이 조금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파란색 남성은 오른쪽 아래로 급격히 하락합니다. 이 민주당 지지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취업난을 겪었던 20대에서 특히 남성이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체감하지 못한 것을 이 투표로 표출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 분석에서는 지난 총선과 비교해서도 일부 연령층에서 지지 성향이 확 바뀐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연령층이 존재한다기보다 이해관계에 따라 또는 지지 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정치부 이정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확산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538명 추가돼 누적 13만 6,46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1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7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외에도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3명 늘어서 국내 사망 누적은 1,934명에 달합니다. 대구시는 지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여부를 자체 검사하고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기존 환자와 분리해서 치료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48명 늘어난 9,73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0명은 유흥업소 집단 감염과 관련한 사례로 누적 확진자는 158명으로 늘었습니다. 158명 가운데 종사자는 61명이고 이용자는 70명, 가족 등 연수의 감염은 27명입니다. 대구시는 최초 확진자가 울산 지역 확진자와 유흥주점에 함께 다니면서 감염이 확산한 만큼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집합 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나 집합 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중대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폐업 신고를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계약 해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석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오늘부터 정부의 배달 외식비 지원 사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배달 앱을 통해서 2만 원 이상 4차례 결제하면 10,000원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네, 대상 카드사는 국민과 농협, 롯데 등 모두 9곳입니다. 이용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이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벤트에 응모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2개 이상 카드사를 이용한다면 각각 응모를 하셔야 합니다. 지난 2월까지 진행됐던 외식비 지원 때 이미 한번 응모를 했다면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쿠폰 적용을 마친 최종 결제 금액이 기준입니다. 이 배달 비용도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어 보자면 음식값 18,000원에 만약에 배달료 3,000원이라면 합산 2만 원이 넘죠. 그러면 실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앞선 외식비 지원 사업 당시 실적도 포함이 되고 이 주문 시간이나 요일 제한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카드사에서는 하루 2차례까지만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 이 결제까지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게를 방문해서 또는 배달원에게 직접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행사는 사업비가 다 소진될 때까지 이어지는데 농식품부는 예산 26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네, 다만 이번 지원 사업으로 일회용품 배출이 더 늘지는 않을까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음식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이 안 된다는 사실에 요즘은 많은 소비자가 애써 일회용기를 씻어서 내놓는데요. 그런데도 상당수는 그냥 버려집니다. 왜 그런지 재활용품 선별 작업 종사자에 물었더니 응답자의 76%는 인력에 비해서 들어오는 재활용품 자체가 너무 많다고 답했습니다. 또 90%는 눈으로 재질 구분이 쉽지 않다면서 현행 분리배출 외에 세부 재질을 추가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니 재질별로 재활용품을 선별할 때 선별 작업자들조차 헷갈려서 잘못 선별하거나 아예 선별하지 않고 잔재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환경단체 녹색연합 지난달 배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주문을 할 때 배달앱 차원에서 일회용기 그리고 다회용기를 선택할 권리를 소비자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수거에 따르는 비용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가 문제가 되겠죠.
요즘은 주문과 결제는 비대면으로 하되 집에 있는 냄비나 용기를 가져가서 음식을 담아오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방문 수령 혜택에 더해서 추가 할인이나 서비스 제공과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산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돼 반입 금지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에서 4월 사이 미국산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 165개를 대상으로 중금속 검사를 한 결과 한 개 제품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와서 제품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해외 직구 제품으로 플럼 PBC의 플럼 오가닉스 저스트 스위트 포테이토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식품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이 세종의 이른바 유령청사로 특별 공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은 아침 회의에서 유령 신청사도 모자라 이를 빌미로 아파트 특별 공급까지 받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디부터 잘못됐고 또 누가 관련돼 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법치, 조세, 인사문란이 초래한 결과라며 수년간 이어진 불법과 탈법이 정권 실세 비호 없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발생한 콩고 민주공화국의 니라공고 화산 폭발로 인명피해가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5명이 숨졌고 어린이 17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니라공고 화산 폭발로 아수라장이 된 고마시. 잔해더미 속에서 막막한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용암에 휩싸인 집을 가까스로 빠져나온 이 60대 여성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남편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집안에서 끝내 숨졌기 때문입니다. 대피 도중 사망한 사람도 여럿이고 100명이 훨씬 넘는 어린이가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가옥 500여 채가 무너지고 이재민은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asa hivi make kifukutu ingariki ya mingi na moshi ingariki ya mingi na wakazi wanakimbia na njaa na wanakosa nafasi kwenye batalala. 유니세프는 대피 과정에서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을 위한 임시 보호 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용암은 고마시 교외에 있는 공항 근처까지 흘러내려 인근 주택가에 큰 피해를 입혔지만 다행히 공항 시설을 덮치지는 않았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 중 하나로 알려진 니라공고 화산이 폭발한 건 2002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고마에서는 250여 명이 숨지고 1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경남 함양의 국내에서 가장 긴 모노레일과 짚라인이 들어섰습니다. 오는 9월 함양 산삼 엑스포를 앞두고 지역관광 명소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객을 태운 모노레일 탑승차가 숲속으로 들어섭니다. 능선을 따라 펼쳐진 경치에 빠져 30분 만에 도착한 곳은 해발 1228m 대봉산 정상. 하늘에는 손에 잡힐 듯 구름이 펼쳐지고 그 아래로 지리산 자락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함양 대봉산 전체를 잇는 모노레일 길이는 3.93km, 국내에서 가장 깁니다. 경치가 너무 좋아서 보기 좋았고 산 능선이 너무 예뻐가지고 되게 보면서 기분 좋아지게 잘 보고 탄 것 같아요. 정상에서 여유를 느꼈다면 이번에는 짜릿함을 느낄 차례. 5개 코스로 이뤄진 짚라인에서는 최대 시속 120km 속도를 체험하며 내려올 수 있습니다. 출발! 전체 길이 3.2km로 역시 국내에서 가장 길고 높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짚라인을 처음 타보는 것 같고요. 참 타보니 마음도 젊어지는 것 같고
참 산을 쳐다보니까 이런 데도 좋은 데도 있구나. 숲속 곳곳에 마련된 휴양림과 숙박시설에는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설을 갖춘 대봉산 휴양밸리는 오는 9월 열릴 함양 산삼 엑스포의 행사장으로도 쓰일 예정입니다. 관광객들의 숙박과 또 힐링과 레저 등 오감을 만족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가 연계된다면은 자연스러운 우리 함양의 엑스포가 성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일에도 사전 예약과 현장 판매가 매진될 정도, 개장 20여일 만에 10,000명이 넘게 다녀갈 정도로 큰 인기입니다. 생생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대봉산 휴양밸리가 지역 관광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쾌청한 봄날도 잠시 오늘은 황사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지금 백령도와 연평도에는 황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으로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80 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에는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내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에서 발하는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낮 동안 서쪽 지역부터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 전국의 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특히 내일 낮 동안 내륙 곳곳에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중부지방부터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며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4도, 대전과 광주 25도, 대구는 27도로 대부분 2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포근한 날씨 속에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모레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중부와 남해안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 황사만 아니라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영남 지역에는 늦은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5mm 미만의 소나기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월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